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박민경 조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행위로 인권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원봉사자 당사자 분들이나 또 관리자분들도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인권이란 개념이 좀 추상적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네, 추상적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긴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인권은 뭐뭐다라고 정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어 그 자체로만 설명을 해본다면요, 인간의 권리이겠죠. 네, 그런데 이게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오다 보니까 인권해서 단수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human rights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권리가 아닌 권리들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권이란 단어가 이렇게 단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권은 인간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조효재 교수님의 인권의 문법이라는 책에서는요, 2006년 기준으로 국제법상 인정되는 권리만 60여 가지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권리들의 총체가 인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인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자유권이나 평등권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60개의 그 권리가 인권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무방한가요? 아닙니다. 자유권, 평등권을 기본으로 하긴 하되 여러 권리가 새로 파생되기도 하고 또 그 보호 가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혹시 대표님 세계인권선언문이 언제 채택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되었고 그날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아닌가요? 아, 네, 정확히 맞추셨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48년에 채택이 되었다면 벌써 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네, 참 오래됐네요. 10년만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100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간 같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누려야 하는 권리들은요, 시대에 따라 이렇게 추가되기도 하고 그 주장의 실익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인권선언문 안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이런 것들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1948년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나 그 세계인권선언문 안에는 서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서자 아시죠? 네, 네. 진짜 옛날 일이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권은 단 하나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동안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또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또 권리로 보장받아야 하는 영역이 생겨난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찾아내고 또 제도로서 보장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인권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면 가장 인권의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원봉사자인 것 같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권리 영역을 좀 찾아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권의 개념만큼이나 어려운 좀 인권 침해나 차별의 문제가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인권 침해인가? 어떤 게 차별이지? 하는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그래서 좀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조차도 본인이 인권 침해를 받았는지 차별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침해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권리들을 억압하거나 또 혹은 그냥 두어서 권리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침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별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네,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두 대상을 어떤 이유나 기준을 만들어서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엔 헌장의 1조 그리고 제2조에서도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인권의 문제에서 차별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이 존엄함을 훼손당하는 것이 인권의 문제인데요. 이 존엄함의 훼손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차별, 또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 존엄함을 훼손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상황이 차별이라고 보면 맞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라고도 차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은요, 또 나뉘게 되는데요. 대놓고 너는 안 돼. 그래서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직접적인 차별이 있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유치원에 계단을 설치해 놓고는 우리 유치원은 장애, 비장애, 유아를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경우처럼요. 이런 것들을 간접적인 차별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에서도요, 헌법에서부터 개별 법령까지 이런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과 법률을 또 만들어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유치원 말씀하셨는데 아동 성추행범을 유치원 교사로 채용하지 않는 거는 차별인가요? 차별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이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하나의 견해이기도 한데요. 근본적으로 차별의 원인이 되는 이 사회의 편견적 기준을 먼저 없애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게 좀 더 절실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번에는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착된 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는데 인권의 발전 배경과 흐름을 조금 알아보면은 인권의 개념 정립에도 훨씬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투쟁의 과정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권력을 향해 끊임없이 사람들이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들입니다. 처음에는 신분으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를, 그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그리고 지금은 연대할 권리 혹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인권이 이제 투쟁의 역사라는 얘기는 저도 많이 이제 들었는데 저도 그 얘기 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전태일 열사가 떠오르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이런 사례 말고도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태일 같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종국에는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얻어낸 권리가 말씀하신 대로 노동권의 보장이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미국에서 뉴스 보셨을 건데요.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과잉 진압하면서 체포할 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맞아요. 뉴스 보셨죠? 네. 그런 사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피켓을 들며 시위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흑인의 인권투쟁 역사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진행 중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저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19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흑인을 차별하고 같이 자리에 앉는 것도 거부한다든지 버스를 같이 타는 것도 거부한다든지 그런 학교도 같이 다니지 못했고 그런 그 상황들을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 흑인 민권 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음에도 그런 현상들이 사실 보여졌거든요. 네, 그런 역사를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지금에도 흑인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흑인들은 그 차별에 굴하지 않고 지금 권리투쟁이 10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희생해 왔듯이 대부분의 다른 권리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의 권리들이 이런 투쟁으로 이루어지고 그냥 얻어진 권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또 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투표율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투표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세요? 대체로 낮죠. 네, 요즘 들어서 많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그 이유가 대한민국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남녀 공익 참정권이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투쟁하지 않고 물론 독립투쟁은 있었겠지만 적극적인 여성의 참정권이나 노동자의 참정권 투쟁은 우리 역사에서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참정권이요, 서구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얻어진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참정권의 경우는 그 역사가 더 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이제 평민, 남성, 유상계급의 참정권을 보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면은 그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프랑스 혁명은 인권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권의 나라 프랑스에서 1789년 혁명이 일어났다면 프랑스 여성들의 참정권은 언제쯤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것과 같지 않으니까 지금 네, 질문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공부할 때 한 지금 100년 정도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한 그 정도 흘렀을 것 네, 같아요. 당시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프랑스였지만 1940년대에 들어와서야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한참 후네요. 네,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도 흑인 남성보다요, 백인 여성의 참정권 보장이 더 늦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그건 계셨어요? 몰랐어요. 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예, 여성의 참정권의 시기는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렇게 보장받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 여성 참정권 활동가들이 희생을 했고요. 올랭프 드 그주라는 프랑스 혁명 당시 여성 활동가는요, 왜 인권선언문에서 남자만 있냐, 여성은 왜 배제되어야 하냐며 여성의 권리선언을 발표하고는 단두대에 당당하게 올라가서 내가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가 있다면 참정권을 행사할 권리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에밀리 데이비스는 영국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구호와 함께 왕실 경마장에서 달리는 경주마에 몸을 던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서 얻어진 것이 권리입니다. 특히 여성의 참정권이니 저는 여성분들 특히 투표를 좀 많이 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아직도 또 새로운 권리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인권의 발전 과정은 정말 투쟁의 과정이고 이런 투쟁을 통해서 권리가 완성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앞에 말씀해 주신 게 1세대 인권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데 2세대 인권이라고 또 명칭되는 사회권적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투쟁의 역사가 좀 반복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세대 인권을 사회권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권의 역사를 내용과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알고 계시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으로 분류한 것은 프랑스의 법학자 카레 라작입니다. 요 이론에 따라 오늘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말씀하신 대로 1세대 인권은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예, 신분으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중요했겠죠. 그래서 참정권으로 이 신분은 보장이 되었고요. 수많은 시민들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들의 신분투쟁이라든지 민권운동 등이 이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평민들은 정치적 참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인권이란 개념도 명문화되고 또 제도화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는 소국적 상태의 정치 행위만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즉 국가는 개인의 삶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던 그 시대 아시죠? 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산업혁명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렇죠.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시로 몰리는데 국가가 그걸 전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18세기를 전후해서 그 시절 국가의 복지라는 제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가 어쩔 수 없이 좀 등장을 해야만 하는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권의 역사를 보면서 자원봉사 활동하고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 2세대 인권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대로 된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질병은 만연했고 무용고자의 죽음도 그대로 방치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가난한 이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를 축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 논리로 인간의 욕망이 국가의 부를 자동으로 채워줄 거라는 믿음에 국가는 방치에 가깝게 사회적 약자를 버려두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구에서 아마 복지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이게 명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부터 인권을 제2세대 인권, 사회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의 필요성이 이제 점차 전개되기 시작하고 사회복지나 자원봉사의 영역도 좀 더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가가 개인의 삶에 좀 개입을 해서 사회적인 평등을 이루는 시대라는 그 시대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영역도 자몽사회에서 가장 많은 또 영역을 차지하는 네. 사회복지 영역도 그때부터 좀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 22조에서 제27조까지의 이 사회권 관련된 내용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노동에 대한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뭐 의식주 등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라든지 교육받을 권리 등이 여기에 다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이런 권리들이 모든 사람들의 인간 존엄의 좀 필수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권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보통은 사회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회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 재정의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규모가 사회로 대거 투입되고 또 국가의 기능이 커지다 보니 사회복지 영역이 많이 발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2세대 인권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3세대 얘기하셨잖아요. 네. 3세대 인권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그건 또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사실 우리는 지금 1세대, 2세대의 인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선에 있을 뿐 1세대 인권의 가치가 사라지고 2세대 인권의 가치가 이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뭐 석기 시대 끝났다고 해서 철기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서 돌멩이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듯이 예,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자유권을 보장받고 또 사회권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사회는 예전과 달리 한 국가 내에서 권리의 문제를 보장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뭐 이런 것 같은데요. 환경 오염에 대한 환경권 네. 이런 보장이나 전쟁으로부터 자기의 평화를 유지받을 그런 권리라는 거가 국경을 넘어서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이 3세대 인권은요,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등 연대를 해야지만 이루어낼 수 있는 권리들이라고 해서 연대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모두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한 나라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만 해도 네. 날아오는 미세먼지 저만 노력한다고 되는 네. 일이 아니죠. 고등어를 뭐 덜 구워서 될 일은 네, 아니고 맞아요. 네, 전 세계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세계 기후조약 같은 것이 이런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대의 약속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국가별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에까지 여파를 미치다 보니까 그 나라의 평화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평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국가들이 연대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1, 2, 3세대의 인권으로 발전하면서요, 국가의 기능을 넘어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제3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자원봉사가 인권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좀 인권 보장 체계가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세계인권선언문을 기초로 해서 각 국가들마다 헌법과 법률 조항의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많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이에 기초한 각종 국제 협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국제 협약에 가입 비준한 국가에서는요, 이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 건데요.
혹시 중고등학교를 입학하실 때 돈을 내고 입학을 하셨어요? 입학금이나 등록금 같은 거 낸 기억 있으신지? 제가 직접 납입하지 않아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냈을 거예요. 그 당시면 그쵸. 아마 냈을 거예요. 네, 저는 명백히 기억나는 게 그 입학금 고지서 같은 걸 종이로 찢어서 냈던 기억이 있어서 네네. 이러면 이제 저희의 나이가 네. 이제 연령대가 오래전 오래전 일인가 봐요. 일입니다. 네. 저희 세대는 그랬는데요. 대한민국은 1992년에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협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아동권리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아동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비용 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다른 말은 국가는 교육을 받게 할 책임이 있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이 의무화되고 무상교육이 진행이 되었고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까지 그렇죠. 네, 네. 의무교육화가 됐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국제협약은요, 국내에 들어와서 법률 체계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 살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규범적인 체계 이외에도 각종 또 국제기구나 국가기구 역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마련을 해놓은 그런 체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엔 인권 이사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제일 최고 기구로서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있고요. 노동, 아동, 여성의 권리를 위한 각종 국제 기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도요, 뭐 유럽이나 아시아 인권위원회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요, 국가인권위원회가요, 인권보장 전담기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곳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자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차별 같은 것들이 사실 있는데 그게 다 국가인권에다가 의뢰하면 되는 그런 구제 대상인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무조건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조건과 대상에 따라서 구제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인권 침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그 진정 요건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차별은 그런 조건 없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만 갖추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합리적인? 네, 합리적인 이유? 그 네,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거죠? 이유 없이 발생한 차별이라면 언제든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대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진정이 제기되면요, 사건의 조사 착수되고요, 조사 과정에서 중재나 또 협의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사건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용이라는 구제 절차에 의해서 인권 침해와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1차 시에서는 이렇게 인권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좀 재미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인권의 역사와 자원봉사 활동가의 관계를 좀 찾아내고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인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거를 재밌게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들어요. 재미있을 수 없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네.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해서 맞습니다. 재미와 연결짓기가 참 어렵긴 한데 이걸 좀 다음 차시에는 좀 사례를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좀 이해하시기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 인권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다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차시에는 또 자원봉사와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